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오늘은 월명사의 제망매가라는 작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월명사의 제망매가는요, 월명사, 뭐 충담사, 가장 대표적인 향가 작가들이죠. 이분들은 스님들이세요, 여러분. 스님이라는 것도 글쎄 내신 문제에는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틀리고 와서 선생님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이 가끔씩 문제 틀리고 와서 선생님 월명사가 스님인지 몰랐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냥 알고 갑시다. 스님이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제 망매가 자 망매 망 잃어버릴 망자야. 그래서 망매하면 죽은 누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가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나왔어? 화자의 상황이 나왔죠. 화자의 상황 뭐야? 누이가 죽은 거죠. 누이가 죽은 상황 속에서 화자는 어떤 방식을 어떤 대응 방식을 어떤 정서나 어떤 태도를 드러내고 있을까? 그걸 유념해서 우리가 시를 읽으면 시 주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갈래를 기억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고전 문학들은, 고전 시가들은 이 시가가 어떤 갈래에 속하고 그 갈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죠. 갈래는 여러분 19체 향가입니다. 19체 향가라는 건 여러분 향가는 신라의 노래죠. 신라의 노래고 19체라는 건 10줄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10줄로 이루어졌다는 뜻이고요. 자,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10줄이면서 일단 형식적인 특징부터 우리 이 향가부터 향가를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다 적어주고 갈까?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가라고 말해요. 향가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가요가 있었어. 고대가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향가, 신라의 노래죠, 신라의 노래. 그 다음에 뭐 고려가요, 뭐 우리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게 고대 부족 국가고요. 부족이랑 뭐 고구려. 백제까지 좀 포함이 돼서 이제 고대가요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신라의 향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고려가요도 나오고 시조도 나오고 가사도 나오고 경기체가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조선으로 넘어가면 잠깐 이제 시가사를 설명해 드린다면 조선으로 넘어가면 이때는 이제 시조와 가사의 부흥기를 맞죠. 조선 전기랑 후기로 나눠져서 가사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자 어쨌거나 신라의 노래란 말이야. 향가는 신라의 노래인데 보세요 여러분. 19체는 10줄짜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선생님이 의미 단락에 의해서 이 10줄을 좀 끊어놨어요. 끊어놓은 걸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 줄 의미 단락 하나 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까지 의미 단락 둘 그리고 아홉째 줄과 열째 줄을 묶어서 의미단락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의미단락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9, 9와 19 이 마무리 부분을 우리 낙구라고 불렀었습니다. 낙구라고 불렀고 이 낙구의 첫머리 그러니까 구행의 첫 마디죠. 구행의 첫 마디에는 반드시 지금처럼 감탄사가 존재하고 있었다. 감탄사가 존재했고 이 감탄사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냐면 시상을 고양, 정서를 집약시키고 시상의 전환과 마무리를 가지고 왔었다. 시상이라는 건 여러분 내용 전개 라고 이해하시거나 또는 정서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에서 시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정서가 전개가 되다가 이 라는 감탄사에서 이렇게 탁 농축해가지고 팍 터뜨리는 감정을 막 올려가지고 팍 터뜨리는 기능을 하나 했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시상을 전환하면서 마무리하는 역할도 있었다는 얘기야. 전환하고 있었다는 건 예를 들자면 시상이 또는 정서가 마이너스였다면 이걸 플러스로 바꾸면서 마무리하는 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죠. 주로 바꾼다면은
이렇게 시상을 전환하면서 마무리하는 기능도 있었다. 뭐 반드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런 기능들을 좀 담당하고 있었다. 1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랬겠죠. 정서를 집약하고 터뜨리는 게 감탄사가 갖고 있는 원래 기능이니까 1번은 항상 있는 기능이고 2번은 있을 때도 있었고 전환하는 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고 마무리는 감탄사가 나오면서 시행이 끝나기 때문에 마무리는 또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기능이겠죠. 그래서 이 낙구에 있는 감탄사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까지가 19채 향가를 우리가 최초의 정형시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최초의 정형시가가 갖고 있는 정형성, 다시 말해 외형률, 형식적인 특징이 이런 거였다라는 걸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9채 향가의 특징이다 해놓고 요거 향가의 형식적인 특징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장르적인 특징도 여러분 여기서 보고 갑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가다 말씀드렸고요. 신라의 노래인데 신라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가 아니고요. 귀족들의 노래였어요. 귀족 중에서도 신분이 화랑이거나 승려이거나 이분들이 주된 창작 계층이었고 향유 계층이었습니다. 창작과 향유라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야? 즐긴 계층이란 뜻이죠. 이 노래를 즐긴 계층이 누구다? 누가 주로 불렀다? 귀족들이 주로 불렀다. 승려나 네, 화랑들이 주로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고대 가요와 동일하게 아직 이야기와 노래가 분화되기 전입니다. 분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땠냐면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안에 삽입된 형식으로 노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와 노래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배경설화가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또 19제 향가는 우리 글은 없었죠. 우리 글은 언제 나와? 조선시대 때 나오잖아.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우리 글이 없었고 대신 어떻게 했었냐면 신라인들이 굉장히 자주적이고 독창적으로 한자를 빌려오긴 했어. 문자는 빌려오되 이 문자를 빌려온 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문자를 빌려오긴 했지만 중국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식으로 바꿔서 독창적으로 사용했어요. 그게 향찰이죠. 향찰은 향가를 표기하기 위해 중국의 문자, 다시 말해 한자를 빌려왔던 그러나 독창적인 표기법이었습니다. 중국식대로 쓰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자의 뜻을 빌려오고 어떨 때는 한자의 음을 빌려와서 우리 문장 전체를 그냥 한자라는 문자를 빌려서 표현했던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석, 을, 투, 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요건 돌석자고요. 요건 새을자고 요건 던질 투자고요. 요건 마늘 따자야. 그러면 향찰 표기로 얘를 읽어라 그러면 석을 투다라고 읽으면 중국식으로 읽는 거야. 그런데 향찰 표기에서는 이렇게 읽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읽었냐면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파란색으로 좀 바꿔서 을, 던지, 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향찰 표기 할 때 향찰 표기의 원칙이라고 해도 한 70% 정도밖에 안 지켜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원칙이다 그러면 실질 형태소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한자의 뜻을 빌려왔어. 돌, 던지다 뭐 이런 거. 그런데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조사나 어미 같은 경우는 한자의 음을 빌려오는 거죠. 새을에서 을자를 빌려오고 마늘 다해서 다라는 음만 빌려와서 돌을 던지다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서글투다를 가지고 와서. 이게 바로 뭐였다? 향찰 표기였다. 그래서 가끔씩 학교에 따라서는 19제 향가를 문제로 낼 때는 이 한자어를 주고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를 가끔씩 내시기도 하시죠.
네, 어쨌거나 향짤로 표기되었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사구체. 사구체는 여러분 몇 줄이겠어? 예, 네 줄이죠. 의미단락 하나입니다. 팔구체. 사구체를 두 번 엮은 거야. 그래서 의미단락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십구체. 의미단락 몇 개? 의미단락이 이렇게 세 개의 의미단락으로 나눠지는 이런 세 가지의 종류가 있었고, 19체 향가를 여러분 신라의 노래다 그래서 산해가라고도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이 19체 향가가 이런 정형성을 띄었던 거죠. 그리고 요 감탄사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있었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글쎄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주관식으로 내시기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암기하고 가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19체 향가의 특징 정리했습니다. 본문 들어가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작품 제목을 통해서는 상황이 뭔지 먼저 짚었어. 상황 뭐였더라? 누이가 죽었죠. 네, 자기 누이 동생이 죽었어요. 그 상황에서 어떤 시를 지었는지 제사 지내면서 시를 지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생사의 길은 생, 삶이죠. 사, 죽음이죠. 삶과 죽음 해도 되고요. 생은 이승의 세계고요. 죽음, 저승의 세계죠. 이승과 저승의 길이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가노라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갔습니까? 이렇게 화자가 물어봤어. 어찌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주체는 누구야? 화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간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간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하고 간 주체는 누구다? 누이다. 죽은 누이가 나 죽어요 오빠 나 죽어요 라고 말했어 못했어? 못하고 그냥 죽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이가 요절했다,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었구나 라는 정보를 우리가 얻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사의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여기는 어딜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렇게 그려볼까? 자 보세요. 삶과 죽음이 있다가 함께 있다가 어느 순간 갈림길이 있어. 갈림길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있다면 갈라지는 이 길, 요 지점까지는 어느 길인 거야 여러분? 이승의 세계인 거죠. 이승의 세계. 그래서 이쪽으로 딱 접어 들어가는 순간, 죽음의 길로 한 발짝 딱 접어드는 순간 말하여 못해요.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라는 건 어디를 가리키는 거다? 이승을 가리키는 거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승에 있을 때까지, 죽음으로 접어드는 순간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죽음의 세계로 접어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 그 얘기야. 나는 간다라는 말 한다 못한다? 못한다 라는 얘기고요. 여긴 따옴표여야 되는 거고 원래는 죽은 누이의 말이다 라는 거. 여기까지 누이의 죽음에라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못다 이루고 어찌 갔습니까? 예, 정서 허망함이 되겠죠. 너 어떻게 이렇게 죽었니? 말하는 방식은 어때요? 직설적이죠. 비유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죠? 네, 중간 의미단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겠구나. 자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어? 자연의 섭리가 나와 있어요. 갑작스럽게 누이의 죽음을 기 부분에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의미단락을 세 개로 나눌 때는 보통 그 명칭이, 그 구성 단계의 명칭이 기, 서, 결이 돼요. 자, 세 개일 때는 기, 서, 결. 의미단락이 네 개로 나뉠 때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기, 승, 전, 결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 부분인데 이 앞부분에서는 대단히 직설적으로 죽은 누이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자연의 섭리 이야기하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어떻다라는 거야. 여기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이다 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서부분이 될 거고요. 중간 의미단락을 기서결 중에 이제 서부분이 되는데 굉장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가을에 바람이 불었는데 이른 바람이 불었어. 또는 광풍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미친 바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미친 바람이 불었어요.
여기저기에 잎이 떨어졌죠. 그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야.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 잎처럼 분명히 한 가지에 있었는데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누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떨어졌을까? 떨어진 잎이 상징하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 충분히 연상하실 수 있죠. 떨어진 잎이라는 건 소멸이니까 죽은 누이를 말하게 되는 거죠. 죽은 누이를 말하게 되고요. 그 누이를 떨어뜨렸던 이른 바람, 그 원인은 뭐다? 삶과 여기다 여러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자연의 섭리, 이른 죽음, 이른 바람은 이른 죽음을 가리키게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나무가 있었어. 나무 가지에 이파리들이 이렇게 달려 있었죠. 초록의 이파리가 달려 있었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섭리에 따르자면 이파리 중에 먼저 떨어져야 되는 건 나이 든 이파리, 먼저 난 이파리. 이미 그래서 양분을 다 흡수하고 나이 들어버린 거, 이런 게 먼저 떨어져야 돼. 그런데 미친 바람이 어느 휙 불었는데 그 순간 정말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어린 잎이 휙 떨어져서 날아가 버렸어. 날아가 버렸어. 삶과 죽음을 그 순간에 갈랐어, 바람이. 그 얘기야. 여러분, 이때의 바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시련이나 고난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삶과 죽음을 갈라놓았던 어떤 우주의 어떤 힘? 뭐 이런 걸 의미해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는 어떤 예를 드냐면 이런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갑자기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자면 사실 상상하기도 참 무섭지만 일산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건물이 막 흔들렸어요. 건물이 무너졌어. 그런데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하다가 막 무너지니까 무서워서 나만 혼자 살겠다고 나만 혼자 탁자로 딱 숨은 거지. 애들은 그냥 두고. 그래갖고 학생들이 막 무너져 내려가지고 막 학생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그랬어요. 선생님 이렇게 탁자에 숨어 있었고 그랬는데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봤을 때 선생님 혼자 죽어 있을 수 있는 거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숨는다고 숨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사히 숨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만 살까? 그렇지 않은 거죠. 누가 죽는지 누가 사는지는 뭔가가 우리의 어떤 삶이 또 결정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나만 살까? 그런 것도 아니야. 착하게 산 나는 죽고 정말 못됐던 애만 살 수도 있잖아.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또 내가 나 혼자 숨었다고 나만 산다?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순간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리고 그걸 의미하는 게 이 시 속에서는 뭐다? 바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걸 이른 바람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는 여러분 누이가 요절했구나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상징이니까 의미가 다양해질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요절했구나 누이가. 그러니까 오래도록 병을 앓았다면 가족들이 준비하고 있었겠지 그 죽음을. 그런데 갑작스럽게 죽었다라는 거 우리 알려준다라는 얘기예요.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고요. 누이가 있었던 한 가지는 뭐겠구나. 한 부모겠구나. 또는 이승에서의 인연. 그와 나의 화자와 누이와의 이 남매지간이었다는 거지. 그 인연을 한 가지라고 표현했구나. 라는 거죠. 이런 이승에서의 인연 한 가지라고도 표현하고 뭐 이런 줄이나 끈이나 이런 게 이제 인연의 상징이잖아요. 이렇게 묶여 있다가 얘가 딱 풀려서 사라지는 순간 없어졌어. 존재 자체를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얼마나 어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무상감, 허망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 아이가 예를 들어 나이 차가 좀 있었다고 치자고요. 나이 차이가 좀 있었다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봤어 누이가. 그리고 누이가 아장아장 걷는 것도 보고 누이가 오라버니 오라버니 이러면서 막 따라다니는 것도 보고 그랬다고. 같이 있었다고. 그런데 바람이 휙 불고 나니까 그 누이가 사라졌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때 그 허망함, 그 죽음을 맞닥뜨린 그 허무함 이런 거를 느끼고 있는 중인 거죠. 화자가. 됐죠?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마무리입니다.
자, 이 아라는 감탄사, 시상을 고양시키고 정서를 집약하고 터뜨리면서 마무리하고 또 전환하는 기능도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긴 전환의 기능도 해요. 아, 왜 전환의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미타 차례에서 만나볼라.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자, 이제 허망함을 느끼던 화자가 나 기다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 기다릴 거야. 뭐를 기다릴 거야? 만남을 기다릴 거야. 재회를 소망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미타 차례 만나볼 나는 누구야? 화자야. 화자. 화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미타 차례에서 만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거야. 미타 차례는 어디예요? 여러분 불교의 극락이야. 저승. 불교 용어고요. 극락이야. 화자가 누이와의 재회를 기약하는 장소죠. 그 미타 차례 만날 거야 나. 그러니 나는 도를 닦아가면서 이 생에 열심히 살다가 만나자라는 걸로 최종 태도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제망매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 누이야 너 먼저 미타 차례 가 있어 극락에. 너 정말 순결하고 순수한 너의 영혼이니까 너 미타 차례 먼저 가 있어. 극락에 가 있으면 나는 열심히 도를 닦을 거야. 열심히 여기서 정신적인 가치, 정신적인 진리만을 추구하면서 선업을 닦으면서 선하게 살다가 나도 그러면 죽으면 나도 미타 차례 가겠지. 그러면 우리 그때 거기서 만나자 누이야. 거기서 다시 재회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를 마무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왔고 노라라는 감탄형 종결어미도 사용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들었다 여러분? 명탄적인 어조를 만든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나는 화자다. 여러분 나 구별하셔야 돼요. 앞에 기 부분에 여기 나는 누구였어? 죽은 누이였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결이죠. 결 부분에 나는 누구다? 화자다라는 거 구별해 놓고 가시고요. 자, 마이너스의 대응 방식이었다. 플러스의 대응 방식이었다. 플러스의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는 무슨 역할도 했다. 시상을 전환하는 역할도 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황, 누이의 죽음이고요. 대응 방식은 뭐를 일으켰다? 종교적인 승화를 일으켰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타찰이나 도라는 단어는 이 대응 방식이 대단히 불교적이고 종교적이라는 걸 알려주는 단어가 됐다. 그리고 저승에서 다시 만날 거, 재회를 소망하는 마무리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향가, 19제 향가 제망매가가 서정갈래로서의 특징을 대단히 잘 보여줬다. 화자의 개인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거, 그리고 기서결 중에 서부분에 나타나는 비유는 대단히 문학적이고 시적인, 서정갈래적인 특징이 된다. 비유를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운율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 요 세 가지, 자, 정서를 부각한다라는 거, 그리고 문학적인 비유를 사용한다라는 거, 운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서정갈래로서의 제망매가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성격이 애상적이다. 여러분 애상적이라는 거 슬픔이라는 뜻이죠. 최종 태도는 대단히 종교적이었다라는 것도 성격을 알고 가시면 되고요. 죽은 노이를 추모하는 시입니다. 제사 지내는 시라고 말씀드렸죠. 특징, 한탄과 연민의 어조도 나타나고 감탄어법을 통해 죽음에 대한 고뇌를 표현했다. 여러분 기와 서부분 죽음에 대한 고뇌가 감탄어법 감탄형 종결어미를 통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서부분에서는 혈육간의 이별을 자연의 섭리에 비유하는 대단히 문학적인 고도의 문학성을 발휘하는 상징이 등장하고 있었죠. 결부분에서는 종교적 차원에서의 극복을 시도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작품 구성 정리해 놓은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시간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다. 누이의 죽음 현재, 그리고 한 가지에 나왔었던
누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과거, 미타찰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는 미래.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진다면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의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서 뽑아서 공부 같이 하시고요. 주관식 테스트 치르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제막내가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